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는 어제 또다시 중요한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각종 문제로 밀리고 있었던 우리 고체 발사체의 발사가 어제인 6월 30일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6월 29일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소식에는 6월 30일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6월 30일에 우리의 고체 연료 발사체의 발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체 발사체의 이름을 저도 이번 소식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고체 발사체의 이름은 미로호라고 하고요. 원래 이 발사체는 지난 4월 말에 발사 예정이었지만 기상 문제로 5월로 밀렸고 또 5월 달에는 어민 보상 문제로 발사가 밀렸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6월 30일에 발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 준비 중에 기술적 문제가 발견되어서 발사가 중단되었다고 하고요. 아직 차후 발사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발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보니까 세종대왕급의 개량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KDDX 배치2 사업을 추진해서 세종대왕급을 교체한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원래는 정조대왕급 세척이 전부 진수하면 세종대왕급도 정조대왕급과 마찬가지로 BMD 개량을 실시해서 정조대왕급처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가지게 할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요. 솔직히 이럴 거라는 건 몇 달 전부터 방산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CEC 탑재의 불발과 그리고 또 하나는 SM3 블록2A의 도입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지스함이라는 건 이지스 레이더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는 힘듭니다. 이지스 레이더라는 게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라 그 해상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EC를 통해서 다른 정보수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지스함들에는 CEC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해군도 미국에 CEC를 판매할 수 없냐고 문의를 했지만 거절되었는데요. 결론은 CEC라는 건 아무 나라나 받을 수는 없고 미국의 MD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KAMD라고 자체 탄도미사일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이지스함들만 CEC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지스함들은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 또는 호주의 이지스함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게 지금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우리와 노르웨이 빼고는 MD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 도입했다기보다는 그냥 범용 호위함의 미니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함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선을 도입하고도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지스함은 MD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함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지스함을 보유한 것 자체는 넌센스이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정조대왕급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할 때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세종대왕급이야 그래도 우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능력이 없을 때 유일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서 제 역할을 했지만 정조대왕급은 정말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함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원래 우리 국방부도 처음에는 정조대왕급의 도입을 반대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김관진을 싫어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지스함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SM3 블록2A의 도입인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SM3 블록1B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록1B는 지금 미국에서 단종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일의 생산 라인을 재가동해서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미국에게 라인 재가동 비용을 주고 블록1B를 도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마지막 종지부는 미국과 이란 전쟁인데요.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미사일 수요가 급증했고 그래서 블록2A 미사일을 생산하던 생산 라인을 잠시 정지하고 라인을 변경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블록1B를 생산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블록1B를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매하는 미사일은 블록2A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더 성능이 좋은 블록2B를 두고도 블록1A를 도입하려던 이유는 블록2B가 우리에게 필요 없이 너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비싸기도 훨씬 비쌌으며 가장 문제는 바로 이 미사일의 생산에 일본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까지도 각종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국방부에 우리가 도입하는 SM3 미사일의 종류를 묻고 있지만 우리 국방부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국방부에서 직접 블록원비를 구매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입하는 미사일이 블록원비가 아니라 블록2A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 그러니까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AC를 통합하지 못해서 이지스함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점과, 그리고 일본의 부품이 들어가는 고가의 미사일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 문제까지 겹쳐서 세종대왕급의 개량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대왕급 대신에 KDDX 블록2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의문인 게, 원래 우리는 총 18척의 KDDX를 도입하고 그래서 블록1 6척, 블록2 6척, 블록3 6척을 도입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블록1을 3척만 건조하고 블록2를 바로 3척 건조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KDDX 블록2의 사업은 이미 시작되어서 이번에 개념 설계 사업자를 모집했고 현대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KDDX 블록2의 개념 설계는 한화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블록2의 사업 일정이 더 빨리 시작될 것 같습니다. KDDX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한화가 선정되었고 올해 계약까지 한다고 하고요. 내년인 2027년부터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블록2는 2030년부터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1을 3척만 건조하고 바로 블록2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분명한 한계점이 명확한 세종대왕급을 개량해서 장기 운용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의 추가 건조가 결정되었을 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뀔 때이고 박근혜 정부는 군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치적 사업을 원했고 그래서 아파치 헬기의 도입과 원래 계획에 없던 이지스함 추가 건조를 추진하게 되고, 원래는 이지스함의 추가 도입을 반대하던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이지스함 추가 도입에 찬성을 하고 그 후로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요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신의 직위를 위해서 뻔히 필요 없었던 이지스함을 도입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가요? 결론은 이지스함의 추가 건조가 필요 없다는 그 당시 제 말대로 된 거지 않습니까? 만일 그 당시 이지스함이 추가 건조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KDDX를 건조하고 진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조대왕급을 추가 건조하는 바람에 KDDX는 5년 이상 밀리게 되었고 도입 수량도 9척에서 6척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 잘못된 결정을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론은 필요 없는 이지스함은 조기 퇴역하게 되고 KDDX는 다시 추가 건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정조대왕급 3척을 추가 건조함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씁쓸하네요. 그럼 이런 씁쓸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고체 발사체 발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3번의 고체 발사체를 발사를 했고요. 2022년 3월에 첫 발사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에 2차 발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고체 발사체는 총 4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차 발사체는 그 중에서 2단과 4단의 발사를 시험했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에 있었던 3차 발사부터는 서해 안흥 시험장 앞바다에서 제주 앞바다로 옮겨서 발사되었고 3차 시험에서는 1단과 3, 4단을 발사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시험한 우리의 고체 발사체는 완성형이 아니었고 그래서 탑재할 수 있는 위성의 중량도 500kg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4차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첫 4단 완성체의 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체 발사체의 구조는 1단부터 3단까지는 고체이고 4단인 킥모터는 액체인데요. 당연한 게 고체 로켓 엔진은 점화를 하면 점화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킥모터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단은 액체 방식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체 발사체의 장점이 액체 발사체에 비해서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발사체에 연료를 보관하는 상태로 계속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4단이 액체이면 4단은 발사를 할 때 연료를 충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단도 연료를 충전한 상태로 보관이 가능할 겁니다. 과거 북한이 자신들의 액체 탄도미사일에 M프령 연료 탑재 장치를 개발해서 액체 미사일도 연료를 탑재한 상태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실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기술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어디에 적용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의 천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천룡의 엔진은 제트 엔진이고 그래서 당연히 연료는 항공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전투기가 출동하기 직전에 미사일의 연료 탱크에 연료를 보급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전투기의 즉각적인 출동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투기들은 다른 나라 전투기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긴급 출동 능력입니다. 스크램블 능력인데요. 기존까지 우리나라 전투기 중에서 이 임무에 가장 적합했던 게 바로 F5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구조가 엄청나게 간단한 대신에 긴급 출동에 적합했고, 그래서 우리는 F5에 긴급 출동 임무를 부여했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F5 전투기가 3분이면 출동 가능하고, F16은 원래는 16분인가 출동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긴급 출동을 위한 장비를 개발해서 5분 만에 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F16의 출동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도 F5보다는 그래도 느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FA50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걸 고려해서 FA50도 3분 안에 긴급 출동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F5가 전량 퇴역하면 F5의 긴급 출동 임무는 FA50이 대신하게 되는데요. 아마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KF-21에도 똑같이 긴급 출동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급 출동을 해야 하는데 탑재하는 미사일의 연료를 출동 전에 보급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출동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군은 철룡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철룡에도 일종의 앰플형 연료 탱크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철룡은 출동 직전에 연료를 보급해야 하는 타우러스와 달리 4년에서 5년 정도는 연료를 탑재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연히 우리 고체 발사체의 4단 액체 로켓에도 이 앰플형 연료 탱크가 적용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고체 발사체는 4단이 비록 액체 방식이지만 연료를 탑재한 상태로 긴급 발사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가 중요한 게 바로 1단부터 4단까지의 모든 발사체를 전부 결합한 첫 완성체의 발사이기 때문이면, 그로 인해서 탑재할 수 있는 위성 페이로드도 기존 500kg에서 최대 1500kg, 최소 1000kg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실용 위성이 실제로 탑재되는데요. 1차와 2차에는 그냥 더미 위성이 탑재되었고, 3차 발사에는 통신만 가능한 위성이 탑재되었으며, 이번 4차 발사에는 총 3개의 위성이 탑재되는데요. 하나는 한화의 초소형 정찰 위성의 검증 위성이 탑재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나머지 2개의 위성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래 4차 발사는 작년인 2025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4차 발사는 2025년 정도에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있어야 하는 4차 발사는 항우연의 비협조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시당초 고흥 우주센터 부지에는 고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을 건설하기 위한 예정 부지가 있었지만 고체 발사장의 건설을 항우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발사장 건설이 늦어져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2우주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는 고흥 우주센터를 확대한 안과 제주도 그 중에서도 알뜨르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고흥이 더 유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항우연의 비협조에 빡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기존 1차부터 3차까지 발사에 사용되던 바지선을 확대해서 4차 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바지선은 현무5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딱 현무5급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보다 대형 발사체는 발사할 수 없었고, 그래서 4단의 완전체의 고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우연의 비협조에 빡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로운 바지선을 준비하게 되고, 이번에 이 해상 바지선도 처음으로 이름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바지선의 이름은 천해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4차 발사가 준비되었고,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를 기지로 해서 천해함은 지금 작전 중이고, 지난 4월 말에 발사하기로 했으나 기상 문제로 5월로 밀렸고, 그리고 또 어민 보상 문제로 6월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 6월 30일에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그게 취소된 건데요. 들어보니까 이번 발사는 제주도 남쪽 해상 약 9km 지점에서 발사될 예정이었고, 최종 발사 전에 최종 점검 및 고흥의 지상통제소와 연계해서 미사일의 상태를 점검하던 중 일부 기술적 문제점이 식별되면서 발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고흥통제소에서 발사체에 점검 신호를 보냈으나 미사일이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서 발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통신 문제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바로 다시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일정을 잡을 수가 없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 발사가 7월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고체 발사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5차 발사가 8월 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7월 달에 발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게 우리 고체 발사체의 일정이 엄청나게 빠듯한 게 4차 발사를 포함해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실용 발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무려 2027년까지 총 10여 차례의 발사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리게 되면 이 일정들이 전부 다 밀리는 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점은 이 발사체가 탑재하는 위성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초소형 정찰위성 중에서 광학 정찰위성이 개발되어서 올해와 내년에 있을 누리호 발사에 각각 5개씩 실려서 우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외국 발사체에 의해서 발사된 검증위성 2개까지 해서 총 12개의 소형 정찰위성을 누리호에 의해서 우주로 발사한다고 하고 여기에 합성개구레이더 위성까지 개발해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도 우선은 40여 개를 우주에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이번 고체 발사체 4차 완전체 발사 시험을 하게 되면 아마 다음 5차 발사부터는 실용 위성을 탑재해서 올릴 것이고요.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 고체 발사체에 한 번에 총 5대의 초소형 위성을 탑재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초소형 위성 중에서 레이더 위성은 아직 카이와 한화가 경쟁 중이고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명 내년까지 못해도 총 45대 정도의 초소형 정찰 위성이 고체 발사체에 의해서 우주로 올려져야 하는데 이게 초소형 정찰 위성 사업에 공개된 일정에는 잡혀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초소형 위성을 공개되어 있는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 그러니까 대략 100기 정도를 우주에 올릴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누리호를 1년에 한 번 발사를 하고 고체 발사체를 1년에 5번 정도 올리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초소형 정찰 위성이 아닌 무언가 비밀스러운 비밀 군사용 정찰 위성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5차부터는 군사용 실용 위성이 탑재될 것이고 이걸 해년마다 5차례 정도 발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지금 이번에 발사되는 발사에도 총 3개의 위성이 탑재되는데 그 중에 2개는 무엇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체 발사체가 완성되면 공개되지 않은 군사용 비밀 위성이 엄청나게 많이 우주에 올려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력 우주 발사체는 이제는 누리호가 아니라 바로 미르호 고체 발사체입니다. 그러고 보니 미르호라는 이름이 공모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공모전에 참여한 분이 있나요? 저는 이런 공모전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